이러한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보의 가장 훌륭한 점은 역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포함한 이 서정을 개인의 감정으로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보편화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같은 걸 쓰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본인이 봐서도 좀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남들이 읽으면 그걸 아주 우습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빠져 있을 뿐이지 일반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보의 슬픈 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가 추웅팔수라는, 이때 흥이라는 것은 뭐 흥이 났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을에 느끼는 그런 감정을 노래한 8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55세 거의 만년에 지은 기주라고 하는 땅에서 지은 연작시인데요. 이 장안에서 지내던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삶의 부조리를 침울한 어조로 노래했습니다. 자, 그 시를 보시면요. 제1수만 보겠습니다. 옥로조상 풍수림하고, 옥로, 오기술이 내려서 단풍나무 잎이 시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무산무협 기소삼, 무산무협 지명이죠. 무산무협의 가을 기운이 소삼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첫 글자가 같은 쌍성자입니다. 그런데 강간 파랑 겸천형이라 협강의 이 물길은 하늘에 치솟아, 겸천이란 말이 하늘에 치솟는다는 말입니다. 하늘까지 아우른다. 그래서 거칠고 세상 풍우는 접지음이라 변세 풍우는 땅에 가라앉아 음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가을 풍경이 을씨년스러운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국 양계 타일로라, 국화는 2번 피어 옛 생각에 눈물 짓고 고주일개 고원심이라, 외로운 배에 묶어둔 것은 고향 그리는 마음이라. 이 고주일개가 참 특이합니다. 배를 하나 묶어놨는데 언제고 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 장안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배를 묶어놓은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마음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의 처처 최도척이라, 겨울옷을 곳곳에서 마름지를 서둘러 백제성, 바로 이 무산무협의 지역이 백제성인데요. 여기서 바로 유비가 죽은 곳이기도 한 역사적인 그런 곳입니다. 백제성 고 급 모침이라, 침자는 다듬이질입니다. 무엇이 높으냐 하면 다듬이질 소리가 아주 높고 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겨울 맞이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거기에도 좀 소외되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이 전체 풍광이라고 하는 것은 을씨년스럽게 짝이 없는 이와 같은 소외된 감정을 이 시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슬픈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이 두보시가 그렇게 가능한 것은 그건 뭐냐면 이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쓴 시는 그렇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것이 시인과 시인이 아는 사람의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년에 거의 죽는 해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한식 주중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한식은 한식 다음 날이에요. 한식 다음 날 배안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때 스스로의 노쇠함을 슬퍼하면서 남은 정열, 지난날의 정열을 반추하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 두 구만을 보겠는데요. 춘수서녀 천상좌하고 노년화사 무중간이라. 봄 강물의 배는 천상에 앉은 듯하고 늙은 날의 꽃은 안개 속에 보는 듯하다. 이게 봄 강물의 배는 천상에 앉은 듯하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봄 강물은 얼음도 녹고 여러 가지 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좀 수면이 올라갔다는 뜻도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수면에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꾸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년화사 무중간이라고 해서 늙은 날의 꽃은 안개 속에 보는 것 같다 했습니다. 자, 이 시를 두보시의 전공이자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버튼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Both on the spring waters, like sitting on the top of sky, blossoms of my old age, seen as though through mist. 여기 보면은 blossoms of my old age라고 했어요. 내 늙은 날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좋아한 우리나라의 화가가 있습니다. 김홍도입니다. 이 김홍도의 이 시의 오른쪽에 있는 구절이 바로 노년 화사 무중간입니다. 안개 속에 본 듯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게 되면 꽃들이 있죠. 그런데 꽃들은 약간 붉은색이 있는 것 같은데 색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강에서 배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노인을 보세요. 노인의 옷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은색이죠. 그죠? 이 노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열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꽃에다가 색깔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붉은 정열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퇴계 이황이 좋아한 시가 수심이라는 시입니다. 이 옆에 오른쪽에는 조금 두시연의 중각본에 고를 옆에 써놨습니다만 바로 함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년을 함년이라고 했어요. 반화노역 저심성고 독수화발 자분명이라. 반화는 소용돌이 치는 물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 여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울물에서 해오라비는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심성이냐. 여기 조금 어려운 것이 밑저자가 무슨이라는 의문사입니다. 여기서 무슨 심성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해오라비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에 대비되어서 독수화발 자분명이라. 홀로 떨어져 있는 나무에서 꽃은 피어서 절로 분명하다. 이 분명이라는 말은 색깔이 아주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그 꽃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경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함년에 저 두 꿀을 퇴계 선생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도산을 거닐면서 제자 이덕홍하고 갈 때 이 시를 조금 전에 보신 수라고 하는 시를 암송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 이덕홍이 묻습니다. 이 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자 이황이 하는 말이 위기지약을 하는 군자. 위기지약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학문을 말합니다. 반대어는 위인지학이에요. 위인지학은 남을 위한다는 학문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 명예라든가 돈 때문에 하는 학문. 이것이 아닌 위기지약을 하는 군자는 아무런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도리에 합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독수화발 자분명이라는 말을 매우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덕형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 시에 정말로 그러한 뜻이 있습니까? 했더니 퇴계가 웃으면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퇴계는 정말 시인이에요. 학문만 뛰어난 분이 아니라 이 두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아주 고답적인 학자들은 두보가 만년이 갈수록 점점 더 자기의 비애에 빠져서 슬픔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좀 누추하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퇴계는 거기서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슬픔에 대한 그 이유로 그리고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한 그 두보의 사상을 읽어낸 것이죠. 굉장히
저는 퇴계가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퇴계 이황이 어쩌면 단순하게 자연경치를 노래했을 것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독수화발이라는 것 속에서 위기지약을 하는, 그래서 홀로 서 있는 독립특행하는 군자의 상을 거기서 읽어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장취라고도 합니다. 시의 전체가 아니라 어떤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에센스만 가지고서 자기 사상을 거기다가 가탁하는 방법인데요. 두보의 시는 바로 그런 사색적이고 사상적인 면이 있어서 바로 단장취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형화라는 시의 첫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온율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이 제가 이 구절입니다. 제가 두보시를 공부하면서 이 구절에서 두보시의 깊은 사색에 공감하게 되고 지금도 두보시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두보시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 구절입니다. 반딧불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가 아주 도련합니다. 아주 갑작스러워요. 행인 부처출하야 감근 태양비야. 반딧불에 묻고 있어요. 뭐라고? 행자는 다행이란 뜻이 아니고요. 요행이 어쩌다가라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썩은 풀에서 나와서, 지금 사실 반딧불이는 1급수에서만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썩은 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아무튼 이 지상의 것에서, 지상에서부터 난 아주 미미한 이 빛도 그리 크지 않은 이 반딧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행이 썩은 풀에서 나와서 말이죠. 감히 태양 가까이로 날아가려 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두보시를 해석한 송나라, 원나라 때 해석자들은 두보시를 많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 하면 군주를 뜻하고, 형화 하면 소인배고, 그래서 이게 누구누구를 비판한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것은 퇴계선생을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 반드시 올바른 해석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반딧불은 두보 자신, 떠도는 자기 자신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줄 모르죠. 너같이 미미한 존재,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어찌하여 태양 가까이로 날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현재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는 거죠. 날아가다가 태양의 열에 죽을 줄은 몰라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두보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보의 시는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을 그려내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실과 자연의 성실한 응시, 거기에 철학적인 사색을 담아서 그 식구가 퇴계가 아까 해석을 했듯이 철학적으로 해석될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두보의 시를 사랑하면서 이 두보가 이 침울한 목소리 속에서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고 어떤 사색의 정수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거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삶의 긍정입니다. 백거이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적입니다. 만족할 적자. 우리 사람은 자꾸 현명하려고만 그러는데 백거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졸렬함을 지키겠다. 한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고전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명량제입니다. 백거이의 시는 도에 가까워 그의 시를 읽으면 느긋하게 자득할 수가 있고 세상의 슬픔과 번뇌를 다 잊을 수 있다.